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주말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일은 김용민 PD님께서 공중파에 복귀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이런 걸로 생색잘 내는 사람이 아닌데, 저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벽이 없었던, 새벽이 한밤중이었던 주진우 기자도 그날 또 재방송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유, 참. 그러니까 그 김용민 PD님께서 진보적으로 사시고 이런 것 외에 참 잘 사신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김용민 PD님 걱정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요. 그렇죠? 김수민 평론가님하고 그 김프로님하고 관계만 잘 설정하시면. 아니, 근데 걔네들은 이제 지금은 밟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뭐 관계고 나발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밟아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지난 주말에 또 이 공영방송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던 주말이었고요. 지난 0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KBS와 MBC의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KBS 노조위원장 하시는 성재호 위원장이 예. 저희 과 1년 선배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참 정의로운 선배셨는데 그 선배가 그렇게 투쟁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MBC나 KBS에 아는 후배들도 많고요.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빛 같은 것도 있고 정말 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격려를 하고 해서 주중에 한번 여기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니 또 당사자인 고대영, 김장겸 네. 또 그리고 조선일보 이 삼각편대가 정의로운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무력화시킬까 골몰하는 걸 보면서 참 딱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착잡합니다. 오늘 뭐 완벽하게 관련된 주제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좀 특이한 주제를 골라봤는데 예. 제목을 붙이면 공포심의 경제학,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쫄보의 경제학 이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보이는 발광에는 뭔가 엄청난 공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쫄보들인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경제학 외에 뭐 진화심리학, 뇌과학에 관한 기초적인 이야기들이 잠깐 섞여 있습니다.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널널한 기분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쫄보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뇌 구조에 관한 이야기는 뭔가 추측이나 예단을 통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경과학 또는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매우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 차례 실험을 걸쳐서 입증이 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선 인류의 진화를 통해서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진화심리학자들, 요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인류를 구분을 할 때요. 그 연원을 어디서 찾냐면 인류가 잡식성이라는 특이한 성향을 가진 그런 동물이라는 점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류가 이제 지성을 점차 장착을 하고요. 영장류의 으뜸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는 도전을 하는 거, 하나는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쪽. 요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인류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자는 영역동물이죠. 터전을 잘 안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육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냥감 많은 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자는요. 예. 기린도 살 곳이 정해져 있어요. 풀 많이 나는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잡식성인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사냥을 할 수도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던 원시 인류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씨앗을 심으니까 곡물이 나더라. 이걸 본 인류가 저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하면 내가 떠돌이 생활을 안 해도 되겠는데? 요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시 인류가 사냥을 하던 때 갑자기 내가 사냥을 그만두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 결심을 하는 건 상상을 해보면 대단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농사는 1년을 기다려야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그야말로 엿되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인류에 내가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족은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요. 그래,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더 나은 삶이 열릴 거야. 이런 뇌의 작용을 받습니다. 어떤 인류는 야, 지금까지 하던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지 말자. 농사 지었다가 망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아니 뭐 농사를 지어서 성공한 전례가 있어? 불확실한 길은 가지 말자. 이러면서 그냥 이제 평생 멧돼지나 잡아먹고 사는 인류가 이제 있는 거죠. 진화심리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인류 역사의 진화는요. 잡식성 인류 중에 용맹스럽게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진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안전한 과거의 경험만 고수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뇌의 도전작용이 없으면요. 사실 지금 우리도 해안가에서 물고기 잡고 멧돼지 잡으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만약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가는 일부 인류의 진취적인 도전이 없었으면 지금 청취자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계시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막 도자기에 빗살무늬 그려놓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심리학자들은 인류의 보수하고 진보를 새로움을 찾아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안전한 길을 지키려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을 진보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과거의 안전한 길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보수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분류를 하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안전이 아니고 모험을 좋아하는 진보의 유전자를 통해서 역사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요 화두를 이제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봤냐면요. 이 뇌과학자들은 실제로 보수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를 해요. 이 대표적인 연구가 런던 대학에서 진행된 정치 성향에 따른 뇌 스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지신경과학연구소 교수가 학생 90명의 뇌를 스캔을 해요.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의 뇌하고 보수 성향을 띨 사람의 뇌가 어떻게 다르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수하고 진보의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면요, 뇌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기질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어디서 접했냐면, 지난주 시사인호의 천관율 기자라고 계세요. 천관율 기자가 쓰신 기사에서 이런 연구를 접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목이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가라는 기사인데, 예. 정치자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천관율 기자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글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천관율 기자 쓰신 기사는 무조건 믿고 읽는 천관율 기자라고 제가 이렇게 쭉 정독을 하는 분이거든요. 예. 하여간 정말 이 기사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민 중에 많은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신봉해온 사람이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의식은,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요, 사회적 존재 조건, 즉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의식은 없다고 보는 게 오랜 좌파 철학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좌파 철학을 책에서 보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솔직히 실제 생활을 해보면은요, 아닌 경우를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또라이는 그냥 또라이인 겁니다. 아무리 환경에 변화를 주고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봐도요, 선천적인 보수 꼴통이라는 게 사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벽 같은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선천적인 보수 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사회적 의식은 존재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고 되게 고민이 됐었는데 이 천관율 기자의 기사에서 뇌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보고 그런 면이 있겠구나. 사람의 뇌는 선천적 구조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는 면이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 이 기사에 나오는 연구 결과가 이래요. 90명의 뇌를 스캔을 해보니까 런던 대학교에서요. 보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의 뇌는 오른쪽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더 크대요. 근데 이 편도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편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포를 일으키는 위협, 이 공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겁을 먹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치적으로 보수편을 들은 사람들의 뇌를 분석을 해보면 애초에 태어나기를 겁을 잘 먹는 성격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쫄보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의 뇌를 보면 인슐라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발달을 하는데 이 인슐라 부분이 어떤 걸 관장을 하냐면 역겨움, 토나움 이런 반응을 관장한대요. 사람이 못 볼 걸 봤을 때, 짜증나는 인간을 봤을 때 그게 역겹고 꼴보기 싫고 때려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이 인슐라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의 뇌는 근본적으로 사회가 불공정할 때 혹은 강자가 이유 없이 특권을 누릴 때, 예를 들면 이재용이 9억 원을 꿀꺽했을 때, 반대로 약자가 고통을 받을 때, 송파 세모녀가 돈이 없어서 자살했을 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수백 명이 물에 빠져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때 역겨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심리학하고 뇌과학의 공통된 결론이 이렇습니다. 보수는 쫄보의 뇌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살던 시대에 이 보수적인 원시 인류는 새로운 도전을 안 해요. 겁나니까요. 그래서 보수는 편도체가 발달을 해서 뭐만 하면 겁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인 게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괜히 목소리 크고 센 척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센 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겁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게 반말 찍찍하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대접을 못 받을까봐 겁을 먹어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이랍시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집에서 가족들한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있죠. 가장의 권위를 잃을까봐 겁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홍준표가 지난번 대선 때 설거지 절대 안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지적을 당하니까 그 내가 좀 세 보이려고 그런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뇌에 편도체가 많아서 쫄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대접 못 받을까봐 두려우니까 집에서 상남자인 척 지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편도체에서는 공포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편도체는 공포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양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대한 기억이 편도체에 저장이 될 때는 다른 정보가 뇌에 저장될 때보다 이 저장되는 정보의 양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끊겨 있거나 아주 단편적인 장면이 있거나 단편적인 감정이 있거나 이런 스케치 형식으로만의 감정만이 이 편도체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겁니다. 공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만 봐도 다 쫄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얀 귀신을 봤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이 사람은 하얀 귀신의 정확한 정보, 정확한 모습을 편도체에서 다 기억을 못해요. 디테일하게요. 이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흰 수건만 이렇게 막 흔들어도 와 귀신이다 이렇게 쫄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북 문제에 관해서도요. 보수 쪽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로 쫄은 사람들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겁을 덜덜덜 집어먹어요. 북한에서 애취하면 한국 보수는 진짜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국이 다루기가 쉽겠어요. 한국이 좀 의연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다루기가 어려운 상대인데 요거 하나 쏴볼까? 이러면은 나만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 뭐 전술핵도 도입하자, 뭐 훈련 강화하자, 진짜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북한이 손가락 하나만 깜짝여도 이쪽에서는 난리를 치니까 저쪽에서는 얼마나 우리나라를 조종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쫄보들은 성조기 들고 집회에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요.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이 없으면 진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덜덜 떠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가랑이를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쫄리는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죠. 제 여담이지만 그렇게 쫄리면 국방 의무라도 좀 열심히 하던가요. 이 보수 세력들은 쫄리기는 한데 정작 지들 보고 군대 가라고 그러면 군대 가는 건 또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애들 군 면제율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골 때립니다. 한국 남성 일반들의 병역 면제율이 6.4%거든요.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면제를 받아요. 그런데 재벌가의 면제율이 33%입니다. 일반 남성보다 5배가 높아요. 10대 그룹으로 좁혀보면은요, 면제율이 56%로 뜁니다. 10배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 한 그룹으로 국한시키잖아요. 삼성 그룹의 군 면제 비율이 73%입니다. 10명 중 3명이 군대를 안 갑니다. 그 그룹은요. 이러면 욕을 얼마나 먹을지 자기들도 아는데 군대를 못 가요, 얘들은요. 쫄아갖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국방, 말로는 안보 하면서 진짜 찌질한 쫄보들인 겁니다, 애들은요. 쫄보 문제를 경제학으로 한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리는 행동경제학에서요. 이 편도체가 과다한 쫄보들의 공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제목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사람을 지배하면 사람은 똑같은 확률이 있어도 도전을 할 때 또 좋은 이익이 있어도 도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있는 걸 지키려는 손실을 피하려는 성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 경제학 시간에 가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데니얼 카너먼이라고요.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경제학자가 한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으면은 1,000만 원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게임에 도전을 해보세요. 이길 확률은 90%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이기시면 2,000만 원을 얻을 겁니다. 물론 이 게임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이제 1,000만 원은 못 받는 거죠. 그냥 가만히 1,000만 원을 받으실래요? 90%의 확률로 2,000만 원에 도전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확률적으로는 무조건 2,000만 원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확률이 90%나 되니까요.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1,800만 원의 기대값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됐어요. 안전하게 1,000만 원 받을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안전하게 손에 줄 수 있는 1,000만 원의 가치를 90%의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2,000만 원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90%의 확률로 2,000만 원에 도전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도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인 상황에서도 편도체가 발달한 인류는 손에 진 거를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편도체의 경향 때문입니다. 잃기 싫어. 안전하게 살아야 돼. 그냥 지금처럼 살래. 이런 쫄보 심리가 있는 거죠. 예. 진화 심리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들이요. 편도체가 발달한 이 쫄보들은 도전을 하지 않아요. 평생 겁을 먹고 그냥 살던 대로 움츠려서 삽니다. 내 반면에 진보적 뇌를 가진 사람들은 부당한 것을 역겨워하고요.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생물학적 차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보수들 하는 거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쫄보 모습이 극대화돼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여담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견해 김용민 PD님 의견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보수를 지켜라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보수가 굉장히 변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예. 저는 안타깝게도 한국 보수가 변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물론 김용민 PD님께서도 진짜 보수가 그렇게 변하리라고 생각하고 쓰신 게 아니고 걔들은 그걸 절대 못할 놈들이라는 점을 비꼬기 위해서 보수를 지켜라라고 책 제목을 정하셨겠지만 김 PD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보수는 절대 김용민 PD님께서 책에 쓰신 그 조언을 받을 용기가 없는 놈들이에요. 걔들은 쫄보라서 사학비리 없는 세상을 꿈꾸지 못하고요. 한미동맹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 못합니다. 재벌이 없는 세상 이런 걸 상상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학문의 결론은 자유한국당 애들하고 우리 민주시민은 종족이 다른 종족입니다. 네. 정관율 기자님 기사에 보면 이런 논문이 인용돼 있어요. 진보주의자를 가장 잘 특징 짓는 심리적 특성은 개방성이다. 지적 유연성, 호기심,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 위험 감소 성향 등을 포괄하는 성격 특성이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다. 오픈마인드, 개방적일수록 더 진보적인 경향은 여러 연구에서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즉 진보는 보수와 뇌 구조가 다르고 사고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거침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겁을 안 나고 그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많은 개혁에 대해서 덜덜 떨고 있는 보수 쫄보들의 모습을 저는 요즘 봅니다. 그런데 우리랑 아예 다른 종족, 뇌 구조가 다른 그 쫄보들만에 신경 끄고요. 정치야 뭐 어쩔 수 없이 보수하고 타협을 해야 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우린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시민들은 자유로우니까요. 우리는 정치적 계산할 필요 없이 정말 자유롭게 100년 넘게 이어져온 이 구닥다리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요. 새로운 상상의 세계로 열린 마음으로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개성적인 야망, 개방적인 생각 이런 게 진보 시민의 뇌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절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우리 진보 시민들이 진보의 뇌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이 계기가 버튼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왜 여러 가지 상상을 못 해보겠습니까? 미국의 뒷공문이 안 따라다녀도 되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대한민국, 어느 북유럽 국가보다도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이재용이나 정의선 따위가 없는 경제, 재벌이 없는 사회, 이런 거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니까요. 그리고 상상과 도전은 진보적인 뇌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저는 열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세상에 쫄지 말고 보수는 절대로 쫄아서 못하는 그 일을 김용민 PD님의 조언을 절대로 겁먹어서 못 받아들이는 그 보수를 무시하고 우리 진보적인 민주시민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월요경제학으로 이런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보수가 존재할 근거가 없어지려면 좀 몇 가지 또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이 없어야 돼요. 뭐 북한이 망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핵 개발하고 다른 나라 위협하는 이런 북한의 존재가 사실은 이 썩어 빠지고 무능하고 무익한 이런 한국의 나쁜 보수를 존재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쫄보들한테 근거를 주는 거죠. 네. 참 그게 안타깝고, 뭐 어제 있었던 그런 핵실험도 참 많은 분노를 또 자아내게 만듭니다. 네, 네. 근데 한 선거에서 3번 연달아 지면은, 가깝게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또 지면은, 그때는 아마 안 바뀌려고 해도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말요? 제 생각입니다. 한 10년 뒤쯤에는 그러면 보수 세력들이 전부 다 팔꿈치에 보수를 지켜라 책 끼고 다니는 건가요? 그러면서 또 저를 찾아와서 제발 좀 입당해달라. 자유한국당에 희망이 되어달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때 되면은 제가 이제 극진보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이거 수용하면 내 들어가는 걸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또 배짱을 피우는 거죠. 예, 그러면 한국 보수도 조만간 홍준표, 김용민 투톱 체제가 열리는 거군요. 아니 그때쯤 되면 홍준표가 뭐 존재나 하겠습니까? 원톱 체제가 열리는 거군요. 아니 저는 실제로 주요 선거마다
계속 치면은 그렇게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왜냐면 보수는 또 제일 중요한 가치가 생존이니까요. 어떻게든 거짓말로 국민들 눈과 귀를 속이는 그런 보수였다면 이제 진짜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보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요컨대 이겁니다. 줄여서 말하자면은 국민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선택하지 않으면 정치 혁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안 찍으면 됩니다. 안 찍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우리 정치는 나아지는 것이고 국민의 삶은 더욱 진전된다는 것이죠. 폐허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보수 정당을 당분간은요. 폐허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저자들을 제대로 길들이지 않고 막연히 믿어주는 그런 투표로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동아일보 계실 때 파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와대 가 계시는 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께서 노조위원장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회에 이제 대의원이었는데 파업은 고사하고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윤영찬 위원장하고 몇 명 대의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쟁을 이끌어낸 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켓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하고 저희 몇 명 대의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이랬었었는데 밤에 동아프린테크라고 계열사가 있어요. 예전으로 따지면 동아인쇄죠. 근데 거긴 민주노총 소속이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 인쇄노조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사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노조는 투쟁에 정말로 익숙한 사람들이고 신문사에서 제일 위험한 게 윤정기 앞에서 시위하는 거거든요. 윤정기에 모래 엎어버리면 신문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노조를 되게 겁을 내서 회사가 결국은 이제 인쇄노조를 분사를 시켰었는데 본사가 몇십 년 만에 집단행동을 한다니까 인쇄노조에서 이제 지원을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단행동을 하는데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밤에 노조 사무실에 보여서 윤영찬 선배가 산 족발하고 폭탄 좀 알아먹고 있었거든요. 소주로요. 밤샘 투쟁을. 근데 인쇄노조에서 오더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투쟁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밤샘 로비로 나가셔서 밤새 거기서 손 올리고 노래 부르셔야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냐고 저희는 몰랐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윤영찬 위원장 시절에 한번 해봤는데 파업 근처에도 못 갔지만 집단 행동을 해봤는데 경험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니 동아2의 그 빛나는 전통이 있는 동아일보에서 투쟁의 방법을 몰랐다. 이건 난센스인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1980년대 후반의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중배 선배라는 분이 편집국장을 하실 때요. 예. 김중배 국장은 노태우 대통령을 동아일보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투사셨어요. 그래서 동아일보를 엄청난 투쟁의 신문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김병관 회장 눈 밖에 나서 쫓겨나죠. 이 편집국장이요. 예. 근데 김중배 국장께서 쫓겨나실 때 동아일보 기자들이 전부 다 광화문 사옥에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거칠게 싸웠었어요. 예. 그 일 이후에 김중배 선배가 나가시고 10몇 년 동안 동아일보에는 그런 투쟁의 역사가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동아2.15부터 80년대까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어져 왔었던 동아일보 기자들의 투쟁의 정신이 사라져버렸죠. 한 20년 가까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집단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참 비참한 지경까지 저물었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하여간 그런 역사를 보다가 요즘 또 공영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이제 좀 짚히는 게 있어요. 너무 짓밟히고 너무 탄압을 받으면은 노동운동의 동력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투쟁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지속성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파업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지식인 사회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런 게요. 예. 9년 동안 짓밟히고 나면 회사는 뭐 배현진, 뭐 신동호 이런 사람들 체제로 완전히 재편이 돼야 돼요. 그런데 9년이 지나고 다시 동력을 갖고 있다는 건 이 두 회사 노동자들에게 정말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뭐 매일은 아닐 텐데요. 두 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을 했으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연대의 마음으로 총파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그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건 그것으로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의견입니다만 거의 예외 없이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이유가 있고요. 그 투쟁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유난히 이번에 MBC, KBS 두 노동자들의 파업에 조금 더 이렇게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노사투쟁이 아니고요. 공영방송, 이게 국민의 전파죠. 그러니까 국민 공공재산에 관한 파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살펴보고요. 예. 왜 김장겸, 고대영, 특히 김장겸 같은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영원히 이 사회 지도층에서 격리시켜야 하는지를 이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예.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는 개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크게 부각이 됐던 개념입니다. 말뜻이 이래요. 비용의 사회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자본이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은 당연히 사업을 하는 자본 쪽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자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들이 물어야 되는 비용, 돈을 자기가 안 내고 사회에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를 한다거나 지역사회에 물리는 거죠. 이걸 이제 비용의 사회화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비용을 사회화하면 그때 돈을 낸 쪽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나 국민이 돈을 내는 건데 예. 손해는 국민하고 지역사회가 입었는데 이익은 그럼 누가 챙겨가느냐. 이익을 냉큼 챙겨가는 건 기업이 챙겨가요. 이걸 이익의 사유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경제학에서는 이 불일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봤으면 그 사업 성공을 위해서 비용도 그 사람이 물어야 된다는 게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자본은 정당한 비용을 내고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교묘하게 사회에 물리고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교묘하게 사유화를 하는 거죠. 이게 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각이 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월가놈들이 돈 벌겠다고 부동산 대출을 개념 없이 확장을 하다가 사태가 터진 건데요. 예. 이때 미국 정부가
이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얼마나 투입을 하냐면 무려 7조 달러를 투입을 합니다. 이제 7조 달러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경원입니다. 1경원. 네. 그러니까 경단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난 구제금융이 실시된 겁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초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데 430조 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금융기업들을 구제한다고 국민들 세금을 한국 초슈퍼 예산의 20배가 넘는 돈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금융 결정이 너무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부시 마지막 시기였거든요. 2008년 11월이었으니까요. 국회의원들을 야밤에 소집을 해서 정부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통과 안 시키면 미국이 망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얼떨결에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여론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아니 야밤에 불러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데 미국이 망한다고 하는데 진짜 국민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찬성 투표를 눌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몰아붙여서 1경원을 쏟아붓고 월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비용은 전부 국민들이 된 거죠. 비용의 사회화입니다. 그런데 월가가 살아나요. 그래서 2010년쯤에 월가가 살아나니까 성과급을 수천만 달러씩 경영자들이 챙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사유화를 해버린 거죠. 이래갖고 이제 민중들이 열받아서 2011년에 그 유명한 아큐파이 운동,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을 펼쳤고 이때 경제학자들이 바로 비용의 사유화와 이익의 사유화가 월가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 세금으로 기업이 살아났으면 월가가요, 그 보답으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보상을요. 그런데 이후에도 월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빚을 내서 집을 산 국민들이 빚을 못 갚으면 그냥 집에서 쫓아내고 별 분탕질을 다칩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죠. 그리고 성과급을 챙겨 나간 겁니다. 이때 그 비용의 사유와 이익의 사유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은 이 일을 항상 해왔어요. 이게 한두 곳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기업들이 수백 년 동안 오폐수, 공해물질 이런 거 엄청나게 방출해왔죠. 그런데 그 오염물질을 방출을 해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인 겁니다. 그러면 공해물질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은 원래 기업이 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업은 비용을 안 내고 그냥 내뿜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죠. 이게 비용을 사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배출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 돈은 기업이 냉큼 챙깁니다. 이런 것도 전형적인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에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기업 살리자 이런 개소리 하면서 기업 전기요금 깎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보수 언론 얘기들을 들어보면 뚜껑이 확 열리는 게 이런 대목입니다. 자, 기업의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다 되는 겁니까? 제가 원전 건설 비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전으로 겪는 사회적 갈등이 있죠. 그리고 그 위험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죠. 이걸 누가 감당을 하냐고요. 이건 전부 국민과 지역 주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전으로 싼 전기를 공급받아서 가장 큰 이익을 챙기는 기업이 어디라고 보냐면 삼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기업이고 평택수원에 엄청난 반도체 공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익은 삼성이 챙기고 원전 때문에요. 원전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들이 다 무는 상황이면 만약에 원전이 터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피해를 제일 많이 볼까요? 경상북도 주민들이 독박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은 평택에 있는 수원에 있는 삼성이 다 챙겨요. 이게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싼 전기 공급을 위한 비용은 온 사회와 국민, 지역 주민이 다 지불을 하는데 이익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가 다 챙겨간다는 거죠. 이 불일치가 경제 정의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 각도를 좁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인이 자유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고민을 막 해요. 어떻게 하면 자유당에서 공천을 받을까? 그래서 이 자유당 국회의원 지망자에게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이익은 자유당 간판으로 당선 유력한 곳에서 공천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이익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지역구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지역에서 명망을 얻는 거죠. 이 비용은 그 후보자가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자유당 정치 지망생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공천을 받았다면 자유당이 그지 같은 조직이어서 그렇지 그 과정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가 공천을 받는 거니까 이익도 자기가 받지만 비용도 자기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진재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기업인 출신이고 부산 금정에선가 5선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아들이 김세연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을 5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김진재 의원은 2014년에 16대를 끝으로 물러났는데 2008년에 그 아들인 김세연 의원이 35세의 나이로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3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금정에서 무려 8선을 한 겁니다. 김세연 의원이 지금 바른정당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김진재 씨가 국회의원을 할 때 별명이 돈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부자래요, 이 사람이요. 네. 그리고 그 아들 김세연 의원도 지금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하면 부동의 1, 2위를 다툽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이 집안이요. 그런데 이 돈진재 씨가 금정에서 출마를 하면 항상 됐던 게 지역에서 뿌린 돈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은 소문은 금정에 있는 도로 중에 김진재가 안 깐 도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 아들 김세연 의원도 뭐 정치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3선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후광에 이제 뭐 돈빨에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건데 2008년에 김세연 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섰는데 당시 한나라당 현역 의원이 박승환 씨라고 나중에 환경공단 이사장을 하는 이명박 최측근이었거든요. 예. 근데 2008년이면은 부산에서는 MB 기대가 등등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를 맞아서 이 무소속 35세 정치인이 MB 측근을 꺾어요. 그런데 이때 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김세연 씨가 유세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했던 말이 김진재의 아들 김세연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명함에도 김진재의 아들 김세연 이렇게 박았대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인이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 아빠 소개를 하고 자빠졌던 거죠. 근데 당시 기사를 보면 그 부산 금종 여론이 김진재 아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분식점을 하는 49세 고모 씨는 금정에서 김진재 모르면 간첩입니다. 라며 장학금 받아 공부한 아이들만 얼만데에 라고 말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게 한심해요. 돈 많은 아빠가 5선을 한 것도 웃기고요. 그 애비의 후광으로 지역에서 세습 국회의원을 아들이 3선을 한 행태도 한심을 하죠. 그런데 요 경우는 경제적으로 보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식점 하는 분의 말에도 알 수 있듯이 김진재 부자는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내고 도로도 깔고 자기 돈을 열심히 쓰는 거예요. 비용을 자기가 낸 거죠. 그래서 이익을 지가 챙긴 겁니다. 이 경우는 경제학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좀 한심할 뿐이죠, 정치적으로요. 그러면 김장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MBC 노동자들이 김장겸을 물러나라고 외칩니다. 김장겸이 사라졌다가 방송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출석을 한다고 예고를 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김장겸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그러고 다닌대요.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왜 자유한국당에 하고 다니겠어요? 이건 우리가 다 짐작하듯이 김장겸은 보수파들이 보기에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을 연출한 이후에 그걸 빌미로 자유한국당 당선이 유력한 창원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거겠죠. 뻔한 스토리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김장겸 같은 인간이 자유당에서 출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마 못할 이유가 없죠. 홍준표 같은 또라이가 대통령 후보도 하는 당인데 뭐 김장겸이라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김장겸이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김장겸은 엄청난 사적 이익을 얻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겠죠. 그래서 그 명예와 권력이라는 김장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치러진 비용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비용을 김장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진재처럼 지 돈을 쓰고 지 노력을 바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장겸이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는다면 공천을 왜 받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MBC 사장으로
MBC를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겸은 MBC를 개판으로 만들어서 보수의 상징이 됐고 그 덕에 국회의원이 됐다면 그 보수의 상징이 되도록 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즉 공중파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했던 그 비용을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이 다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가 9년 동안 개판이어서 피해를 입은 건 국민이고 전부 국민이 비용을 댔는데 비용은 사회화됐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적 이익은 김장겸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극단적인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김장겸이 물러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확신해요. 예. 그러니까 김장겸이 자유당의 영웅이 돼서 국회의원 어떻게 되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요. 공중파, 국민의 재산을 자기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럴수록 그 비용은 국민이 다 물어야 됩니다. 고대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KBS, MBC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동안 공중파라는 국민 공공의 재산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 그 사회적 비용의 책임까지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사유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경제학적인 유일한 해법은 사유화된 비용을 개인에게 물리는 것밖에 없어요. 공장에서 옵해서 쏟아부어서 이익을 취했다면 엄청난 벌금을 때려서 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전기를 잔뜩 써가지고 그 이익을 얻고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돌렸다면 역시 대기업들에게 전기 비용을 막대하게 물리고 원전 해체 비용도 역시 동참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비용의 사유와 이익의 사유화 현상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김장겸에게 적용을 하면 물러나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절대로 이들이 앞으로 사회 지도층 근처에서 성공하게 하면 안 됩니다. 비용을 사회화한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김장겸이 어디 출마하면 김장겸 낙선 운동하는데 기꺼이 제 많은 시간을 바칠 용의가 있어요. 네. 공중파를 이용해서 국민에게 심각한 비용을 전가한 이들에게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공중파를 이용해서 그 비용을 국민에게 돌려놓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MBC, KBS 두 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뜨거운 투쟁을 통해서 국민에게 심각한 비용을 전가한 이 두 사람을 몰아내는 일까지는 두 회사 노동자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사회는 이들을 몰아내는 일에 연대하고요. 하지만 연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그 간판으로 자유당에서 영웅행세를 하면서 어디서 새로운 권력을 잡는 일을 막아야 되는 책무가 시민사회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은 파업에 돌입한 두 회사 노동자들이 훌륭하게 싸워주는 데 있고요. 그래서 그 두 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에 뜨거운 연대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완배 기자님의 생각과 100% 일치하고요. 김장겸이 참 여러 가지 내재한 것들이 많네요. 나쁜 시대의 모든 아이콘들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MBC 노동자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앤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년 동안에 공영방송을 그야말로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든 자들, 제대로 된 응징을 받아야 할 텐데 또 다른 쓰레기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생명 연장의 꿈은 대단하다, 실로. 네, 전 세계적인 아주 보기 드문 쓰레기 연대 같은 거죠, 지금. 또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도 결부된 문제여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오늘 또 그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 회사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에 돌입을 했죠.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저도 당연히 뜨겁게 연대하고 파업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연대가 어떤 모습을 띠면 좋을까에 대한 제 소망을 오늘은 이야기해 드려볼까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평소에는 방송을 할 때 경제학 이야기를 주로 드렸는데 예. 오늘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방송 중에 물리 공식을 2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물리 공식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무슨 욕을 바가지로 먹을까 진짜 많이 망설였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 제가 물리를 뭘 알겠습니까? 저는 문과 출신이어서 고등학교 때 물리 1 배운 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물리 공식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물리 1 수준에서 나오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공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공식이 물리 1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F=ma라는 공식입니다. 영어 나온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뉴턴의 두 번째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고 네이버 검색 결과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F=ma, 가속도의 법칙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F는 힘입니다. 힘. 영어로 force가 되고요. 예. F가 ma와 같다는 건 m은 질량, mass를 뜻합니다. 그리고 F=ma의 맨 마지막 a는 acceleration, 가속도를 뜻하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영어에 대해 조금 화가 나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누가 때리고 맞고 요 힘을 분석을 하는 여러 공식들이 있는데 때리는 쪽 입장에서 힘, force, 요 압력을 주는 힘이 어떻게 정의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남에게 가해지는 때리는 힘, force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때리는 힘을 크게 하려면 충분히 무거운 질량을 가진 물체를 휘둘러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상대를 가격할 때 충격이 제일 커지는 겁니다. 충분한 질량, 충분한 가속도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내가 때리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1인 1표의 원칙, 이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힘을 형성을 할 때요. 여론의 향배, 이걸 1인 1표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자꾸 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수가 모여서 한 사안의 의견을 몰아서 낼 때 그게 힘의 원천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질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때리는 힘을 형성하는 공식에는 숫자 못지않게 가속도, 그러니까 휘두르는 속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장겸 고대영이 물러나야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여론조사로 물어봤어요. 물러나야 할까요? 라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60%가 예, 김장겸이 물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 25% 정도 자유한국당 찌끄러기들을 비롯한 김장겸은 언론 자유의 수호신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25% 정도가 김장겸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단번에 승부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65대 25니까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단번에 승부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F=ma, 즉 포스에는 질량하고 가속도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우리 쪽이 많아요. 김장겸 고대양이 물러나야 된다고 답한 쪽이 60%나 됩니다. 저쪽은 25%밖에 안 돼요. 질량으로는 바로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충돌이 벌어지면 팽팽하게 균형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속도에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의견을 휘두르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말은 절박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겸 고대영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만약에 에이 물러나면 좋지. 적폐 아니야 적폐? 뭐 이젠 정권도 바뀌었는데 물러나야지. 요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60%가 모인 것 하고요. 김장겸 고대영은 언론 수호의 마지노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김장겸 고대영 자신, 본인, 그리고 홍준표, 폭망의 위기에 빠진 자유당 찌끄레기 세력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 때요. 이 25%가요. 본회의 보이콧도 하고 뭐 MBC를 MBS라고 잘못 쓴 팻말도 들고 악착같이 달려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의외로 60대 25라는 질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차이, 가속도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 대립구도가 팽팽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절박함의 차이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80% 정도 되고요. 시민사회는 촛불혁명 이후에 굉장히 성숙했죠. 그래서 어지간한 보수 세력 속임수에는 잘 안 넘어갑니다. 개혁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숫자의 문제를 따져보면 이미 저는 한국 사회가 한쪽으로 힘이 많이 기울었다고 봐요. 질량은 민주시민 편에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아젠다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속속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립을 하는 양쪽이 얼마나 절박하게 주먹을 휘두르느냐의 차이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발전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론을 단순히 표로 계산을 해보면 핵발전소에서 벗어나자는 여론이 더 강하지만 핵마피아들의 절박성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시위도 하고 조중동은 매일 언론에서 때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질량의 열쇠를 가속도의 강도로 버팁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조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개혁의 아젠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아젠다들을 민주시민들이 다 자기 일처럼 절박하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2007년 사학법 재개정 때도 그랬죠. 박근혜가 거리 투쟁을 하면서 뭐 사학 관계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서 투쟁을 해요. 질량은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휘두르는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절박하게요. 반면에 사학을 개혁하자고 찬성했던 시민사회는 아유 야 그래 한국 사학 문제 많지 뭐. 개혁해야지. 개혁하면 좋지. 요 정도 강도에서 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겁니다. 숫자가 작아도요. 질량을 강도로 뒤집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너무나 적폐가 많이 쌓였던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개혁 아젠다들이 등장을 할 텐데 이때마다 목숨이 걸린 보수 기득권 세력은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보수 세력하고 싸울 때는 상대방의 약점, 목줄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핵마피아, 토건 보수 세력, 재벌, 그에 유착하는 언론, 얘네들과 싸울 때는 주저하면 안 돼요. 거침없이 찔러야 됩니다. 반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상대도 거의 목숨 걸고 덤벼들 거란 말이죠.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때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강한 강도로 개혁을 지지해 주느냐. 숫자는 충분해요. 숫자는 충분한데 개혁해야지. 언론 개혁해야지. 뭐 개혁하자는 쪽이 다수 아니야? 이렇게 느긋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서로의 진검성부 승패에서 저렇게 세게 나와? 우리도 정말 이 악물고 싸워야 되겠네? 라고 연대하느냐. 이 강도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질량만큼 가속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때리는 쪽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맞는 쪽에서 물리학 공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어 공식 하나 더 나오는데요. P는 A분의 F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에서요. 네. P는 A분의 F예요. P가 뭐냐면 압력입니다. 프레셔의 약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쪽이 얼마나 압력을 강하게 느끼냐를 이 P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맞는 쪽이 느끼는 프레셔는 어떻게 공식이 되냐면 A분의 F예요. 여기서 A는 면적입니다. 에어리어일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분모 A, 여기서 A는
면적입니다. 이게 아마 에이리어의 약자일 거예요. 그리고 분자 F는 앞에서 배웠던 포스, 힘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간단하게 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압력은 포스, 때리는 힘에 비례합니다. 세게 때릴수록 더 아파요. 그리고 반대로 맞는 면적, 에이리어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면적이 넓을수록 덜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치는 놈이 세게 때릴수록 더 아프고요. 맞는 면적이 넓게 퍼져있을수록 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으로 상대방을 쳐도요. 맞는 면적이 펑퍼짐하잖아요. 이러면 압력이 덜합니다. 힘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힘으로 상대를 쳐도 맞는 면적이 굉장히 좁으면 상대가 느끼는 고통은 극대화되죠. 한 곳에 힘이 분산이 안 되고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똑같은 힘으로 때려도요. 푹신한 글러브를 끼고 때리면 맞는 면적이 넓어져요. 이러면 충격이 덜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먹으로 때려서 맞는 면적을 좁게 만들면 상대가 당하는 고통이 훨씬 커지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주먹 말고 똑같은 힘으로 때려도 뾰족한 칼 같은 걸로 때리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는 죽는 겁니다. 맞는 면적이 점에 가까울수록 압력이 훨씬 커지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할 때요. 상대방에게 힘을 가해야 됩니다. 때리는 건데 이때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으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언론적 배 다 청산하자 이러면 상대방에게 의외로 강한 충격을 못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맞는 충격을 크게 하려면 내가 때리는 힘을 세게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압력이라는 게 이제 힘에 비례하니까요. 반대로 때리는 면적을 좁히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압력은 면적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들이 김장겸, 고대영, 고용주, 이인호 이런 몇몇 적폐의 상징들에게 집중하는 투쟁 전략을 구사하고 있던데 이건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김민식 PD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 구호는요. 굉장히 선동적이고 진짜 훌륭한 구호입니다. 언론 적폐 청산하자라는 구호보다도 상대방이 느끼는 압력으로만 따지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게 훨씬 훌륭한 겁니다. 거세게 맞붙은 싸움판에서는 때리는 반경을 좁히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 지겨운 물리 공식 이야기는 이제 마치고요. 이제 경제학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전혀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움직였을 때 상대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혹은 얼마나 적게 움직이느냐를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을 2배로 올렸어요. 이때 소비자들이 뭐 커피 한 잔에 1만 원씩이나 해. 커피 안 먹고 말아. 공차 마시면 되지. 이런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되게 끊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가격의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근데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들 반응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면 그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가격 탄력성이 작은 제품도 있죠. 담배 같은 겁니다. 가격을 실제로 2배로 올렸는데 흡연자 숫자가 거의 안 변해요. 줄어들어도 조금밖에 안 줄어듭니다. 이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변수가 변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크게 변하면 탄력성이 큰 거예요. 반면에 뭐가 변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게 변하면 탄력성이 작은 겁니다. 저는 이 개념을 가끔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회 변혁이 시작됐을 때 국민들이 그 변혁을 받아들이는 감정의 탄력성이 크냐 적으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KBS, MBC 공영방송을 개혁하자 이 변수에 대해서 반응이 2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야 정말 바뀌어야 돼. 진짜 고대영, 김장겸 박살내고 공영방송을 우리 국민의 것으로 가져오자. 그럼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뀌어야지. 바뀌면 좋지 뭐. 근데 물어보면 난 공영방송 개혁 찬성할 거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여론조사를 하면 똑같이 공영방송 개혁에 찬성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시민사회에서 투쟁에서 참여하는 비중은 똑같은 한 표가 아니에요. 감정 탄력성이 큰 사람이 훨씬 더 강한 비중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가끔 그 재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놈들의 폐악질을 설명을 드렸을 때 들으시는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반응을 좋아하냐면
정의로움 혹은 불공정함 이런 변수에 대해서 감정의 탄력성이 큰 분들의 반응을 더 좋아합니다. 차분한 분들보다도요. 예를 들면 이재용 이야기를 쭉 들렸는데 반응이 와 지금까지 몰랐는데 야 이재용이 그렇게 나쁜 놈인 걸 새로 알았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요약하자면 그렇지만 감정의 강도가 달라요. 탄력성이 큰 반응은 어떤 거냐면 이재용이 그런 새끼였어? 아 씨발 진짜 족같은 새끼였구만. 저런 새끼들은 쳐 죽여야 돼.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고요. 이재용이 나쁜 사람이었네요. 에이 좀 그렇다게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전자의 반응을 더 좋아해요. 네. 민주시민은 정의로운 것에도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도 감정의 탄력성이 커야 됩니다. 정의로운 일이 이루어질 때 진짜 행복해야 되고요. 부정의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쌍욕을 터뜨리고 분개해야 됩니다. 이 감정 탄력성이 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회 변혁이 빨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감정 탄력성이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정의한 일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비분강개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일에 함께 뜨겁게 기뻐하고 투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제 반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후배가 저한테 메신저로 금요일에 열리는 돌마고 집중 파티, 이 돌마고가 이제 돌아오라 마봉춘, 구봉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매주 금요일 7시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더라고요. 예. 근데 지방에 사는 후배가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얼굴 좀 보자고 하는데 제가 그 주에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못 나가겠다고 했더니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 너무 연대에 소홀한 거 아니에요? 형 같은 시민들이 이번 투쟁에 절박하지 않으면 이 투쟁은 못 이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말을 듣고 너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말로는 KBS, MBC 노동자분들의 투쟁에 연대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반성을 하는 겁니다. 제 절박함이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죄송스럽게 또 돌마고 집중 파티는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8번째인데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고 솔직히 고백컨대 참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절박함이, 저의 감정 탄력성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공중파는 국민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유화시키려는 김장겸, 고대영은 지금 결사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집회가 잘 되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래서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행동을 반성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어떤 일정이 있어도 잠깐이라도 꼭 그 집회에 참가해서 고대영, 김장겸이 그 자리를 지키려는 사적인 그 탄력성과 강도에 못지않게 우리 민주시민들도요. 너희들을 박살내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게 정말 민주시민의 절박한 사안임을 보여주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부디 많은 시민분들께서도요. 그래 나 KBS, MBC 개혁 동의해. 개혁해야지 라는 소극적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요. 두 회사 노동자분들에게 공중파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시민사회가 절박하게 동의하는지를 집회에서, 거리에서, 영화관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이번에 찾아오는데 시민사회의 절박한 투쟁들이 모여지는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각성하겠습니다. 그냥 키보드 워리어로만 그동안 남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예.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이 좀 더 함께 뜻을 모아서 적폐 중에 적폐, 바보였던 박근혜를 또 사기꾼이었던 이명박을 대통령에 앉힌 그 유일한 흉악범 아닙니까? 언론이? 그렇습니다. 네, 이걸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국민의 재산이고요. 공중파는요. 이런 나쁜 언론이 없었다면은 어디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겠고 9년 동안 우리가 도탄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 땅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 땅콩차,
티백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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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갑질의 경제학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6일 어제죠.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조합이 공정위 내부의 갑질 사례를 수집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정위는 원래 이제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고요. 당연히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바로잡는 임무가 있죠. 그런데 어제 공정위 노조가 발표한 내용은 유통 갑질,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게 아니고요. 갑질을 바로잡아야 하는 임무가 있는 공정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공정위 노조는 2001년부터 한 3년이나 5년 정도 단위로 바람직한 공정인 이런 걸 소개를 했어요. 선정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공정위 내부에서 이 상사 참 좋다 이러면 바람직한 공정인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직장 상사들 중에 갑질을 많이 하는 놈들의 사례를 모아서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갑질 조사 대상이 된 간부는 1급에서 4급, 과장급까지요. 공무원들이 대상이었고 5급 이하 노조원들이 410명이 이 설문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사 결과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일단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A 국장, 이 인간은 거의 매주 젊은 여자 사무관들을 불러서 술자리를 가졌대요. 근데 이게 부하 직원들하고 화합을 위해서 술자리를 갖는 것일 리가 없잖아요. 왜 꼭 여직원들만 뽑아서 술자리를 갖겠느냐고요. 예. 그런데 이 국장이 그럼 가서 여직원들한테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빠진다고 이걸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직원 1, 2명을 뽑아서 야, 니들이 알아서 이번 주는 어떤 여직원들로 채워서 술자리를 만들지 멤버를 구성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시를 받은 여자 직원은 다른 여자 동료 직원들에게 사정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한 번만 참가해 주라. 저 국장 진짜 더러운 놈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공정위 노조에 간청합니다. 이 국장님 이름 까세요. 까고 그 사람 반론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정위의 국장이면 2급 이사관입니다.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에요. 예. 국가의 녹을 받아 처먹는 2급 고위 공무원이 직장하고 룸사롱하고 구분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자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노조에 진짜 부탁합니다. 이분 이름 좀 제발 까십시오. 그리고 이 2급 국장님이요. 제가 진지하게 권합니다. 정기적으로 여직원들이랑 술을 마셔야 생활이 가능한 거는 마초 정신병입니다.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위 노조는 그 2급 이사관 국장님 인생을 위해서라도 명단 까시고요. 이분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B 과장, 이 공무원 직책에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중에 과장은 낮은 직책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에서 만년과장 이런 게 아니에요. 공무원의 과장은 4급인데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고위직을 분석을 할 때는 보통 4급, 3급, 2급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행정고시를 패스를 하면 4급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고위직인 거죠. 그런데 이 공정위 4급 과장님, 이분이 퇴근버스 예약을 부하 직원들한테 시킨답니다. 근데 저는 이 퇴근버스라는 걸 안 타서 모르는데 예. 공정위는 퇴근버스를 예약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냥 내려가면서 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 예약을 제 상식으로는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걸 부하 직원들한테 시킨다는 건 매일 시킨다는 거겠죠. 퇴근버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이분한테 이제 욕하고 싶은데 퇴근버스뿐만 아니고 가족 여행을 할 때 숙소 예약도 직원들을 시켰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엽기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쭈쭈바 성애자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실 냉장고에 쭈쭈바를 사놓지 않으면 그렇게 화를 냈답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막 갑질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쭈쭈바는 그냥 네 돈 내고 드세요 이러고 말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과장님한테도 진지하게 권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안 사놨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유독 지금 쭈쭈바에 집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신심리학에서는 그 유아기, 이걸 구강기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0세부터 18개월까지를 프로이드는 구강기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강기 때는 쭉쭉 빠는 욕구를 굉장히 잘 충족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의 욕구가 전부 입술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구강기 때 아기는, 진짜 프로이드의 얘기가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때 아기는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본능이 굉장히 충실하고 이걸 잘 충족을 해줘야 돼요. 이걸 구순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때 이 구순 욕구가 잘 충족이 안 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뭘 빠는데 되게 집착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빨대를 씹거나 이런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장님은 아이스크림 중에서 지금 유난히 쭈쭈바가 없으면 막 불안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갑질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과장님께 제가 진심을 다해서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건 구강기 때 구순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쭈쭈바 집착은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 찾아가세요. 부하 직원들 그만 괴롭히시고요. 네. 이 밖에도 공정위 노조가 밝힌 갑질 사례가 되게 다양합니다. 뭐 정시 퇴근하는 직원에게 눈치를 주는 상사들, 뭐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 본인은 휴가 잘 다녀오고 부하 직원들이 휴가 가는 거 막 못마땅해서 인상 쓰는 과장, 직원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관사 관리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가 사는 관사 청소시키는 놈들, 뭐 군대 갑질 못지않게 다양한 갑질이 공정위 내부에 있었다는 게 공정위 노조의 폭로입니다. 류호영 공정거래위원회 지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갑질을 근절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오랜 시간 상사의 갑질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대기발령,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는 이 위원장님께 명단 좀 가라고 제발 요청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쭈쭈바 과장님은 누군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처음 들었냐면 아이고야 김상조 위원장님 욕보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상조 위원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김상조 위원장님이랑 시민운동을 같이 한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진짜 겸손하신 분이시래요. 그런데 이 겸손하신 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삼성, 롯데, 현대차 이런 애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국장은 저런 자고 저기에 과장은 쭈쭈바 성애자고 뭐 지금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님이 진짜 욕보시는 거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난 사례가 있어서 갑질 사례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8월 말쯤에 소개가 됐던 사례인데요. YTN 단독 보도로 나왔던 사례입니다. 롯데 하이마트의 대표 이동우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우라는 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신동빈의 남자 이렇게 언론에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YTN 보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 이동우라는 또라이가 2012년에 롯데월드에서 대표이사로 근무를 했는데 노동자가 흰머리로 염색을 한 걸 가지고 갑질을 한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리사로 근무했던 강동석 씨라는 분이 폭로를 한 건데요. 예. 이 육성 파일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동우가 흰머리가 자랑이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안 그만두면 어떻게 못하겠지? 대기발령 낼 거야 당신. 당신 애가 셋이지? 이거 당신 인사카드 아니야? 잘 판단해라. 3가지다. 통화 연결은 바꾸거나 사유서 쓰거나 염색 아니면 그만두고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씨 노동자분이 머리를 염색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요. 엄청난 굴욕이죠. 그런데
이 강 씨가 염색을 하얀 머리를 다시 검은 머리로 염색한 게 실제 염색이 아니고 스프레이를 썼다는 걸 롯데월드가 발견을 해냅니다. 꼼꼼한 새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직 처분을 내려요. 그래서 이분이 떠밀리듯이 사직서를 낸 다음에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법원에도 지금 소송을 제기 중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회사에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우라는 자가 이후에도 이런 갑질을 한 다음에 신동빈의 신뢰를 받아서 승승장구를 해요. 그래서 올해 롯데하이마트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YTN 보도가 나간 다음에 롯데하이마트 노동자들이 속속 제보를 해서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진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동우라는 자가 하이마트 현장을 그렇게 방문하는 걸 좋아한대요. 방문하면 직원들이 줄 서고 사장님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매장을 방문하면 직원들한테 시킨다는 겁니다. 야, 지난달 실적 얘기해봐. 그럼 이걸 직원들이 탈탈탈탈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못 외우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청소 상태 불량하다. 너 복장 불량하다. 너 제대로 못 외웠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들을 계속 보직대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직대기를 당한 직원들 스마트폰을 회수한 다음에 딱 책상 하나만 배치해놓고 하루 종일 책상에서 경위서만 자필로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양반이에요. 이 이동우가 꼴에 또 먹는 탄산수가 따로 있답니다. 그것만 먹는데요. 네. 그래갖고 매장을 방문하는데 이 탄산수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어느 매장에서 신입사원이 뭘 알겠어요. 그 탄산수를 미리 마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회사 냉장고에 탄산수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사장님 탄산수가 없어지니까 매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 CCTV를 돌려요. 그 탄산수 먹은 노동자 발견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을 적발을 합니다. 박살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미친 인간이 제가 참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청취자분들 이동우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토 나오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자 특기가 업무 보고를 할 때요, 매장에서요, 반드시 여자 직원들을 먼저 배치를 하게 한대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꼭 이런 짓을 잘합니다. 그리고 엽기적인 게 매장을 방문하고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 매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반드시 사장님한테 막 뛰어가서 사장님 저희하고 사진 찍어요. 사장님 여기 사인해 주세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하이마트 직원이 YTN에 한 말이 이래요. 여직원들이 가서 꼭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장 얼굴이 캐리커처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 사인해달라고 해야 돼요.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우는 자기가 사인받을 종이를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매장에요. 거기에 자기 얼굴 캐리커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매장 딱 나가면은 연예인들처럼 여직원들이 와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래야지 이 마음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을 나간다는 겁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예, 이동우 씨한테도 제가 진심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원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노년이 불쌍해집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늙었는데 이런 사람은 누가 자기를 알아봐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한테 와서 사인 받아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나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잘못하면 마약 같은 데 손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동우 씨 노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늙어서 퇴직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녀딸이 명절에 찾아왔는데 야 손녀딸 할아버지한테 사인 받을래? 사인 좀 제발 받아줘 이러고 된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노년 맞고 싶지 않으면 이동우 씨 아직 50대시던데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으십시오. 요즘 약이 좋아서 약물 치료받으면 많이 호전됩니다. 제가 사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런 개인적 갑질 문제를 경제학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괜히 갑질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 어떤 책도 해도 갑질이라는 챕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경제학의 한계가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제학이 주장하는 대로 인간이 다 합리적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갑질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경제학이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갑질은 아니지만 왜 한국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상대방에게 칼질을 해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제시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독재자 게임이라는 모형인데요.
제가 과거에 그 최후 통첩 게임 이론이라는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독재자 게임은 이 최후 통첩 게임 이론의 변형 모델입니다. 이 게임 모형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짓게 해요. 게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완배하고 김프로가 이제 짝을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배하고 김프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게임 진행자가 김프로에게 너는 독재자야.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어. 너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면서 김프로에게 독재자의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김프로에게 10,000원을 딱 쥐어줍니다. 그 다음에 야 김프로 독재자 너는 그 10,000원을 네 마음대로 나눠서 완배한테 나눠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나눈지는 김프로 마음이에요. 독재자니까요. 실제로 이 게임에서는 김프로는 한 푼도 안 나눠줘도 됩니다. 자기가 다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독재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김프로가 갑인 겁니다. 완배가 을이죠. 그래서 이 독재자 게임이 이제 경제학에서는 갑을 관계를 연구하는 몇 안 되는 경제학 모델입니다. 예. 그런데 간단한 모델로 게임을 실시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독재자 역할을 하는 그 맡은 갑이 을에게 나눠주는 액수가 평균 한 2,000원 정도 돼요. 갑이 8,000원을 갖고요. 이 수치를 잠깐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갑에게 전권이 있으면 갑은 2,000원 정도를 나눠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조금 변형한 이론이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모형입니다. 최후 통첩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른 룰은 독재자 게임하고 똑같아요. 모든 권한이 갑한테 있습니다. 김프로한테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건 이 게임에서는 을에게 하나의 권한을 줍니다. 완배에게요. 어떤 권한을 주냐면 보복을 할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게임 룰이 어떻게 짜여지냐면 돈을 나누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무조건 갑인 김프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최후 통첩 게임에서는 을인 완배한테 만약에 김프로가 나눠주는 돈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판을 엎어버릴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프로가 완배한테 얘따 1원 하고 1원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을인 완배가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고 완배가 제안을 거절해버릴 권한을 줍니다. 이렇게 완배가 제안을 거절을 하면 이 게임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게임 진행자가 돈을 압수해버립니다. 김프로도 한 푼도 못 갖습니다. 즉 을에게는 우리 둘 다 함께 죽자 이렇게 자폭할 권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딱 이 권한 하나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을인 완배한테 보복권을 주면 게임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아까 기억해 주십사 했던 건 독재자 게임에서는 갑이 을에게 나눠주는 돈이 2,000원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을에게 판을 깰 수 있는 보복권을 주면은요. 최후 통첩 게임에서는 갑이 을에게 나눠주는 금액의 액수가 4,500원을 훌쩍 뜁니다. 2배 이상으로 뛰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게임에서 갑이 2,000원 이하를 을에게 제안을 하면 을은 대부분 보복권을 행사합니다. 아, 나 그 2,000원 필요 없어. 안 가져도 돼. 너 갑 그 저열한 이기심을 응징하겠어. 라고 보복을 합니다. 이러면 갑이 을의 눈치를 보게 돼요. 아이씨, 이거 한 1,000원만 주고 싶은데 을이 거절하고 보복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액수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거의 4,500원까지 뛰는 겁니다. 이 두 게임이 알려주는 바가 이렇습니다. 독재자가 있어요. 한 사회에서요. 그 독재자가 그리고 갑질을 할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독재자가 갑질을 할 환경이 구성된 그 사회에서도 을에게 보복할 권한을 주면은요. 게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복할 권한이 없을 때는 갑은 8대2로 자기의 권한을 다 챙깁니다. 그런데 을에게 보복권을 주면 이 권한의 비율이 5.5대 4.5로 다시 재구성이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게임의 룰이요. 우리가 여성 노동자들을 조를 짜서 술자리로 불러내는 이 공정위 국장의 저열한 갑질, 그 롯데 하이마트의 이동우라는 자가 지 캐리커처에 사인을 받는 갑질, 이 만연한 갑질을 바로잡는 방법은요. 을들에게 보복권을 주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직원들하고 술 처먹었다는 그 국장님 이름을 까고 해고해 버리십시오. 보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공정위에 있으면 어떻게 기업 갑질을 막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까서 대대손손 남겨야 돼요. 쭈쭈바 안 사왔다고 지랄했다는 그 과장님, 그분도 이름 까세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한테 쭈쭈바를 한 대씩 맞으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갑질 못합니다. 네, 을들에게 보복권을 주면은요. 롯데 하이마트 이동우요. 자기가 사인받은 노동자들 다 불러 모아서 캐리커처 직접 그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 앞에서 직접 자기가 사인을 받게 해주십시오. 지가 사인해준 만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컴퓨터 없는 책상에서 경위서 쓰게 해보십시오. 절대 갑질 못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갑질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갑들이 을에게 겁을 안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이 만연한 사회에서 갑질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을에게 강력한 보복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정위 노조가 갑질 사례를 발표한 행동은 매우 매우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을들이 노조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복은 매우 큰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 을들의 보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정위가 이자들 실명 공개하고 성추행이나 부당행위가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한 다음에 범죄가 있으면 단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디 공정위 노조가 행사한 훌륭한 을들의 보복이요. 그냥 묻히지 않고 그동안 갑들이 벌인 갑질에 대한 단호한 단죄와 보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수많은 갑질을 당하는 을들에게 갑을 단죄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이 더 많이 퍼져서 그래야만이 이 사회의 갑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처참한 갑질이 좀 이 사회에서는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시는 을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드리고 싶고 한국 사회가 이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단호한 보복권을 빨리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괴물이 있었네요. 네,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직원들이 그동안 이렇게 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은 그 과장이 지랄 맞아서인지 하여간 그동안 쭉 참아왔는데 이런 거 참아주면 안 되죠?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네. 을들이 내부 고발 많이 하고요. 또 스트라이크 많이 일으키고 이래야 조직이 건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직이 싫으면요. 그런 사람은 뭐 그냥 개인 기업을 하든지 혼자서 자영업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여러 인격체가 모여있는 곳에서 이런 쓰레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신병입니다. 그거는요. 또 지금 이 시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만약에 안다면은 뭐 당연히 구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할 텐데 그 과장 어떻게든 뭐 이름이 공개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테니까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여론이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충분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드 임시 배치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더군요. 이해한다는 분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경제 분야가 아니라서 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뭐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지지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뭐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조금 더 다른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예. 자,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경제학 이론을 살펴볼 참입니다. 그런데 조금 서설을 하나 길게 말씀드리자면요. 예. 며칠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네, 아마 그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같은데 예. 이메일 내용이 굉장히 긴데 앞에 한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보시오 이완배 씨, 솔직히 말하시오. 당신 사회주의자지요. 현란한 입놀림으로 사람들 기만하지 말고 사회주의자임을 자백하시오.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메일이.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예. 제가 이분에게 답장을 드리려다가 예. 방송을 들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침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이론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니까요. 예. 우선 저는 어떤 사람의 사상을 한마디로 규정하려는 태도를 진짜 싫어합니다. 너 빨갱이지, 너 종북이지, 너 공산주의자지 이런 표현을 정말 혐오해요. 예. 더 혐오하는 건 너 빨갱이가 아님을 입증해봐.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사람의 사상에 딱지를 붙여놓고 너 그걸 벗어나려면 발버둥을 쳐봐. 이런 식의 오만한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이건 제가 거의 증오하다시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사회주의자면요.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의 두뇌에 형성된 사고 체계를 법이나 폭력이나 강압적으로 구속받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사회주의자면 아니 그게 뭐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국보법에 위반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잡아 가두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회주의자라면 당연히 떳떳하게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깜빵에 갈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주의자면 사회주의자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닌 건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빨갱이로 몰릴까 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겁 하나도 안 납니다. 영혼이 갇히는 이 깜빵에 몸이 갇혀서 나랏밥 먹는 게 낫죠. 그게 왜 겁이 납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회주의자를 빨갱이나 범죄자 취급하는 이 사상적 억압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뇌는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야 문명과 지성이 발전을 합니다. 사회주의는 빨갱이라서 안 되고요. 뭐는 뭐가 금해서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인류의 지성을 법이나 집단 폭력으로 부정해버리면 지성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히스테리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오래 살아서 그렇죠. 그렇죠. 이웃나라 일본에는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당원이 3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본 공산당의 시이가주오 위원장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근데 제 느낌이 어땠냐면 이분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뛰어난 사상가였다는 겁니다. 진짜 겸손하고 독보적인 사상가더라고요.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사상을 존중하는 겁니다. 프랑스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이 10석도 안 되는 규모지만 원내 정당이에요, 공산당은요. 이게 이상한가요? 저는 전혀 아니라는데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상의 자유가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저 같은 진보주의적 자유주의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이런 말에 알레르기를 가져서 그렇죠. 어제 정선태 교수님께서 아인슈타인의 책을 소개해 주셨던데요. 아인슈타인도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1949년에 유명한 먼슬리 리브라는 잡지가 창간을 할 때 창간호에서 왜 사회주의인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무질서야말로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그 글에 적어놨어요. 헬런 켈러 우리가 되게 잘 알죠.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위인으로만 알고 있죠. 예. 헬런 켈러는 1909년에 사회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헬런 켈러는 심지어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나 이런 공개 서한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뉴욕 한복판에서요. 러시아 혁명을 찬양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요. 현대회화의 거장이죠. 사회주의자로 분류됩니다. 피카소는 정식으로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비틀즈의 존 레논이요. 조금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존 레논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보수파가 되든지 사회주의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다. 나는 어느 쪽이냐? 나는 나의 사상을 선막스주의로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막스주의에서 선은 그 선불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교와 막스주의를 존 레논은 자기 사상의 기반이라고 단언을 해요. 영미 문학계의 천재적인 극작가, 시인으로 불리는 오스카 와일드, 사회주의자로 분류됩니다. 심지어 오스카 와일드는 자기가 사회주의자라는 걸 감춘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이 현대 문명의 찬란한 지성의 별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지성의 별들이 됐겠습니까? 빨갱이, 공산주의자, 국보법, 갖은 탄압으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을 겁니다.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만 너 빨갱이지, 너 공산주의자지, 너 사회주의자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그 사람의 사상의 흐름을 법이나 집단폭력으로 막는 행위는요.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요. 멈춰야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서설은 이까지로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경제학 이론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이론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의 그림을 그릴 때 제 생각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이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무슨 주의자 이런 말을 참 붙이는 걸 싫어하는데 굳이 붙여주시려면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 정도로 표현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이 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지하는 이론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름이 분명히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이론을 이야기를 해보면 매우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저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처럼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회주의 이론을 지지하시는 사회주의자들이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을 들으면 코웃음 쳐요. 저게 무슨 개혁이야. 자본주의의 본질을 깨부수는데 전혀 핵심에 못 다가서잖아. 저건 그냥 계량주의나 수정자본주의일 뿐이야.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은 굉장히 자본주의 기반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론을 처음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무슨 엄청난 좌파 빨갱이가 아니에요. 이 말을 세상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였습니다. 정확하게 토니 블레어는 이해당사자 경제라는 표현을 썼죠. 이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주주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주인은 돈을 댄 주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에 매몰이 돼 있으면 기업은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을 착취해야 되죠. 소비자들을 등쳐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어떤 악마적인 존재로 돌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주자본주의에서 기업이 얼마나 악마적이냐면 영국의 B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약자인데요. 예. 석유회사죠. 엑슨모빌이라는 거대한 석유회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굴지의 석유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BP가 2010년에 멕시코만에서 엄청난 사고를 쳐요. 이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라고도 불리는데 BP가 멕시코만 유정에 디프워터 호라이즌이라는 시추선을 설치를 합니다. 예. 그런데 2010년 4월 20일에 이 시추 시설이 폭발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노동자 11명이 숨지고요. 무려 1억 7천만 갤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숙한 리터로 따지면 6억 리터, 어마무시한 석유가 멕시코만에 유출이 돼버렸습니다. 예. 실제로 BP가 이것 때문에 2016년 작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미국에 24조 원을 물어주게 돼요. 무려 24조 원을 16년에 걸쳐서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요. 그런데 이 BP가 웃겼던 게 사고를 친 것도 친 건데요. 사고 수습을 엄청나게 늑장을 부립니다.
엄청 불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사고수습을 고의로 지연시키냐는 비난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때의 BP가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주주총회장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BP가 염려하는 것은 오로지 주주의 이익뿐이다 라는 말이 태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오염시킨 그 악마적 사고에 대한 반성이 아니에요. BP 주주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떻게든 손해배상액을 줄이고 사건을 잘 빠져나가야만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라는 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장땡이에요. 사고 쳐도 됩니다. 노동자들 죽어도 돼요. 환경 오염돼도 돼요. 돈만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지 말자라는 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는 회사가 오로지 주주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노동자, 소비자, 지역 주민들 등등 그 기업하고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사람들이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오로지 주주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품을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 노동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 노동조합, 소비자연대가 함께 기업의 갈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되게 과격한 이론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나 편집이 돼서 안 나갔지만 제가 과거에 그 맘마이스 출연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웅님께서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완배는 너무 과격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거 과격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원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주자본주의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렇지 기업이 오로지 돈을 버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해서 노동을 착취하고 소비자들을 등쳐먹는 오로지 주주들만의 주인인 원래부터 그런 악마적 모습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콜린 메이어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MBA 교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한국에도 방문을 했었어요. 이 메이어 교수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의 이론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희한하게도 주간 조선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대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메이어는 기업이 노동자와 소비자 같은 이해관계자들 대신 주주들의 이익만 고려한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도 최근의 기업 실패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회계법인 분식회계, 엔론, 금융위기를 촉발한 금융사 파산, 리먼 브라더스,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영국 석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도쿄전력, 영국 리보, 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등을 최근 경제적 충격을 던진 대표적인 기업 실패 사례로 꼽았다. 주주자본주의가 자리 잡기 전에 기업들은 달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과거 기업들은 단순히 주주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재화들을 생산했다는 게 그의 말이다. 항로를 개척하고 문화를 파고 철도를 부설하는 등이 기업들이 공적 목적을 위해 한 사업들이다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자본주의에 너무 길들어져서 그렇죠. 기업은 단기적인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고정관념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기업이 돈을 댄 주주들의 것이라고 믿는 것도 그릇된 환상이에요. 메이어 교수 이야기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그 사회 공통의 이익을 쫓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노동자, 시민사회, 소비자들,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구체적인 모습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여서 오늘은 그까지 안 나가겠습니다. 국부펀드를 이용하자, 국민연금을 이용하자 아주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서는 우선 이해당사자 자본주의가 너무 어렵다 말이. 그리고 자본주의가 꼭 시혜를 베푸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노동자, 소비자 니네들도 이해당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의사결정할 때 끼워줄게.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마치 소비자나 노동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끼워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게
좀 수동적이고 노동자나 소비자가 무슨 부름을 받는 느낌이 나니까 그 말을 쓰지 말고 노동자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본주의라는 뜻에서 참여 자본주의라고 고쳐 부르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참여 자본주의가 더 적절한 이름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여러 정부들 이름 뒤에 붙었던 별칭 중에 제일 좋아했던 이름이 참여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그 말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저는 경제 분야야말로요.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이 기업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주의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정치는 오히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참여하면 표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기업은 주주자본주의가 이렇게 강한 나라에서는요. 진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업이 제왕이 되어버립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악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고 부르건 참여 자본주의라고 부르건 기업 영역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매우 강한 강도로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과격한가요? 과격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론을 길게 말씀드렸냐면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오늘 오후 7시가 되겠네요. 이제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돌마고 파티, 돌아와요 마봉춘 고봉순,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들이 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KBS, MBC는 어찌됐건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굉장히 특이한 기업이죠. 국민의 공공재산인 공중파를 이용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깊숙이 개입하는 모범을 만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여자본주의인 거죠. 이게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 국부펀드를 이용하건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건 국민연금을 이용하건 문제는 참여자본주의의 형태가 어떤 참여자본주의라는 모습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내용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즉 시민이 국민이 그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KBS, MBC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KBS, MBC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들의 주인은 방문진이 아니고 고용주가 아니고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연대 투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회사 노동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어요. 그 회사의 결정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30%를 들고 있는 방문진이 아니고 시민들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 만약에 공영방송 정상화되고 나도 시민들이 함께 싸운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경고도 함께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공영방송이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또 하면 너희들을 정상화시키는데 참여를 했던 우리 시민들의 지분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함께 투쟁하면서 공중파는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겁니다. 이해당사자 자본주의건 참여 자본주의건 무슨 복잡하고 심오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KBS에서 MBC에서 지금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그 투쟁에 시민들이 함께 투쟁을 해서 공정한 방송을 이뤄내면은요. 그 방송의 주인이 시민들인 겁니다. 예. 주주총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넘어서는 시민의 권한을 기업 의사 결정에 반영시키는 구조를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 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KBS, MBC 두 회사에 시민의 지분을 만드는 겁니다. 주식을 사야 지분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연대와 활발한 참여로 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춤을 추는 공영방송이 아니고요. 대주주가 방문진 따위가 아니고요.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참여자본주의의 첫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버스 준비 일정이 있어서 7시에 딱 참가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 늦겠는데요. 시간 되시는 청취자분들 부디 오늘 오후 7시에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벌어지는 돌마고 파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공중파는 국민의 것이라는 시민의 지분을 늘리는 그 과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에서 오늘 참여자본주의 이론,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죠.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송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점을 재삼 확인하는 계기 오늘 저녁입니다.
시민들이 필히 참석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